시청자 비평 플러스에서 YTN을 들여다봅니다. AI는 이제 단순한 신기술을 넘어 정보 검색과 학업, 업무와 일상까지 우리 삶 전반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AI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기술 발전과 확산 속도에 비해 그 부작용에 대한 대비는 아직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변화의 바람을 YTN은 어떠한 형식으로 취재, 보도하고 있는지 오늘 뉴스 리뷰 Y에서 살펴봅니다. 화면 너머의 목소리까지 듣고 답해드립니다. 시청자 톡톡 Y로 도착한 의견들 함께 들어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중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이 계곡과 해수욕장 등 피서지를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즐거워야 할 휴가가 일부 지역의 바가지 요금이나 불공정 상행위로 눈살을 찌푸리는 일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도 피서지 물가를 집중 점검하며 부당한 요금 징수와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 근절에 나서고 있는데요. 가격표와 실제 요금이 다르다거나 또 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등 바가지 요금을 겪었다면 전국 어디서나 해당 지역 번호와 함께 120번 또는 관광불편신고센터 1330번으로 전화를 걸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믿을 수 있는 서비스 속에서 이 모두가 기분 좋은 휴가를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 Y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 리뷰 Y 시간, YTN이 전한 AI 관련 보도 및 더 프롬프트 프로그램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이종임 시청자 평가원입니다. 이동우 해설위원 실장입니다. AI는 이제 우리 사회 전반의 질서를 바꾸는 새로운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 속에서 언론 역시 속보를 넘어 그 변화의 의미와 사회적 영향을 짚어내는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YTN은 AI 시대 인류의 미래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 더 프롬프트를 선보였습니다. 이번 기획이 AI 시대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는지 또 앞으로 어떤 논의가 더 이어져야 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원님께서는 이번 기획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YTN에서는 지난 7월 11일 기획 프로그램 더 프롬프트를 선보였는데요. 데일리 뉴스를 빠르게 전해야 하는 YTN의 특성상 기획 프로그램을 제작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뉴스 채널의 역할이 꼭 빠른 뉴스 전달에만 있지는 않는데요. 우리 사회의 문제를 거시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각을 시청자들에게 제안하는 것도 뉴스 채널의 역할일 것입니다. 7월 11일 방송된 첫 대담은 국내에서도 번역이 된 저서 도파미네이션의 저자 애나 램키 스탠포드대 교수가 출연했는데요. 중독 분야의 권위자인 애나 교수는 AI 이용 시간이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문제의 심각성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My name is Anna Lemke. I am a psychiatrist and also professor of psychiatry and addiction medicine at Stanford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o when we're looking for AI addiction, we look for four major components. We call them the 4 C's: control, compulsion, craving, and consequences. So out of control use, I'm using AI more than I planned. Compulsive use, there's a level of automaticity or loss of agency. I planned not to use it, and I find myself using it. Craving is intrusive thoughts or images of wanting to use AI, even when I know I should be doing other things. And then finally, the consequences that we see from compulsive overuse of AI. And they can even develop delusional thoughts where they lose touch with reality because AI is validating their psychotic beliefs.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AI 서비스를 이용하는데요. 일상적 질문부터 회사 업무와 같은 공적인 일까지
모든 것을 질문하는데 A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나 교수의 설명이 더 쉽게 이해되었는데요. 제작진의 질문을 따라 애나 교수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전문가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시청자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점은 좋았습니다. Ooh. When we let AI do our thinking for us, we really lose our own sense of knowing, right? We lose touch with that deep, intuitive part of ourselves that is processing an amazing number of stimuli and information. I mean, our brains, there's no AI that's ever going to approximate our brains because we have bodies. We have bodies, and bodies experience the world in a way that AI never will. But as we engage or over-engage with AI, we lose that sense of knowing. We become detached from our bodies. We also are chasing perfectionism, thinking that AI has just the right answer and we don't. In the age of AI, the one thing that humans must not lose is their own intuitive way of knowing. 어떻게 하면 AI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 AI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논의가 주를 이루는 지금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는 점에서 시청자에게 의미가 큰 프로그램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프롬프트는 AI 기술 자체보다 AI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명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는데요. YTN은 왜 지금 이 시점에 AI와 인간이라는 주제를 다뤄야 한다고 판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번에 우리가 기획한 더 프롬프트는 지금까지 이제 인류가 발명한 그 발명품 가운데 인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AI가 아닌가라는 전문가들의 어떤 공통된 어떤 전망에 따라서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인류의 운명에 대해서 낙관론과 비관론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세계의 석학들은 AI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또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을 보는지 그 통찰을 듣기 위해서 출발을 했는데요. 알고 계신 것처럼 현재 AI의 기술은 암과 치매 등 불치병을 치료하고 또 환경오염을 줄이면서 기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고 또 AI 중독을 일으키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그런 부정적인 평가도 이제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심지어 초지능 AI가 나와서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물론이고 터미네이터 같은 강력한 AI가 출현해서 인류의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실제로 최근에는 엔트로픽이 이란 전쟁에도 활용이 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이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YTN은 AI, 컴퓨터 공학은 물론이고 경영학과 정신의학, 문화인류학과 사회심리학 분야를 대표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석학들을 만나서 AI에 관한 현주소와 명암, 그리고 미래까지 다양한 의견을 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1, 2부는 AI의 위험성을 담았고요. 3, 4부는 AI와 공존해야 하는 이유도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 6부는 AI의 바람직한 미래를 질문했고 그 답을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AI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겪게 될 수 있는 문제는 물론이고 이미 시작된 중독 문제, 나아가서 AI 혁명이 산업혁명과 인터넷 혁명을 넘어 우리 인류의 생명과 안전, 행복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석학들의 해안과 통찰력을 담았습니다. 또 AI 혁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석학들의 답변을 듣기도 했습니다. 네. AI 관련 프로그램 더 프롬프트의 기획 배경을 꼼꼼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AI 기술과 관련한 해외 사례를 다룬 보도도 적지 않았는데요. 이 관련한 YTN 보도들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해외 뉴스를 중심으로 중요 이슈를 선별해 보도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소송 사례를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 경영자가 청소년의 SNS 중독 유해성을 따지는 미국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메타를 비롯한 플랫폼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청소년들을 SNS에 묶어두기 위해 알고리즘을 설계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글로벌 플랫폼을 운영하는 메타는 이미 여러 소송에 연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자가 소셜미디어에 중독되도록 설계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개선하지 않았다는 것을 중심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을 전합니다.
미국 사회에서는 소셜미디어 이용이 중독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을 많은 교육 단체와 청소년 부모들이 비판하고 있는데요. 다만 재판 관련 정보를 넘어 내부 문건에 대한 직원들의 내부 고발의 내용이나 청소년들의 피해 사례 등이 왜 소송의 중심에 놓이게 된 것인지 보다 상세한 뉴스를 전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어 노벨상 수상자 15명을 포함한 경제학자 등 약 200여 명이 한 목소리로 인공지능이 몰고 올 거대한 영향을 경고하며 관련 정책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하는 뉴스를 전했는데요. 다만 이 뉴스 역시 앵커나 기자의 설명 없이 단신으로 정보만 전달된 부분이 아쉽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CEO의 기업 전략을 전하는 뉴스만큼 기술이 가져올 문제를 미리 진단하고 대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뉴스도 보도되었으면 합니다. 이어서 노르웨이에서 초등학생의 AI 사용을 금지했다는 내용을 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소셜미디어, AI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한 정책이 도입되고 있고 특히 아동, 청소년, 청년들의 미디어의 과의존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는 점을 보도를 통해 알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아쉬운 점은 이러한 뉴스가 기자의 리포팅 없이 단신과 인터넷 보도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사실 SNS나 AI 관련해서 이제 일부 국가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접근 권한을 제한했다라는 기사들도 저희가 종종 찾아볼 수 있었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또 이어서 AI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서 규제와 또 사회적 안정장치는 아직 미흡하다는 우려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YTN이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은 정보를 충분히 전달했을까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 해외에서는 AI 기술의 대중적 서비스가 갖는 위험성과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것에 대해 인간이 과연 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전문가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날 보도에서는 엔트로픽의 미토스를 일반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탄도미사일을 제공하는 것과 같다는 위험성을 경고하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최고 경영자가 엔트로픽의 미토스를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탄도미사일을 쥐어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미토스는 AI가 인간 해커를 뛰어넘는 속도로 제로데이를 탐지하고 공격까지 자동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악용 시 파급력이 매우 커 일반 대중에게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내에 AI 위험성을 지적한 최신 뉴스를 빠르게 전한 것은 의미 있었는데요. 다만 정보 중심일 뿐 관련 구체적인 추가 설명이 없는 뉴스여서 시청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상세히 보도하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이어 AI의 급속한 확산이 전 세계의 불평등을 심화할 것이라는 UN 보고서 내용을 전했는데요. 지난해 8월 유엔이 설립한 최초의 AI 국제과학기구는 첫 보고서에 AI의 가능성과 위험을 동시에 담았습니다. 교육 등의 분야에서 혁신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인류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의 불평등이 심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매주 약 10억 명이 AI를 쓰고 있지만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일부 국가와 기업이 AI 기술을 독점하면서 생기는 문제점 역시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I 기술 개발 회사들이 미국과 중국에 집중되어 있고 기술 발전 속도를 관련 규제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을 전합니다. 이처럼 AI는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법과 제도, 사회적 논의가 그 속도에 맞게 뒤따르지 못한다는 지적도 많은데요. YTN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AI를 어떤 시각으로 취재하고 보도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AI 기술 발전의 속도는 이제 그야말로 폭발적이고요. 그리고 우리 생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먹고 마시고 사는 의식주는 물론이고요. 정치와 경제, 사회와 과학, 그리고 문화와 스포츠까지 인류의 모든 삶에 AI는 빠른 속도로 이제 스며들고 있는데요.
SNS 중독보다 더 강력한 AI 중독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당장 미국의 IT 대기업들이 AI 기술 확산으로 업무 자동화가 가속화되면서 대규모 감원 등 구조조정을 단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가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는 아직도 법과 제도 마련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프롬프트가 석학들에게 던진 질문도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이에 따라서 YTN은 이번 더 프롬프트를 계기로 해서 AI 기술의 현 주소와 우리 삶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촘촘하게 취재할 계획입니다. AI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AI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균형감 있게 전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지적해 주신 AI 도입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법과 제도는 어떻게 마련돼야 하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AI 반도체 특수화, AI 휴머노이드 개발 등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책까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아서 바람직한 대안과 대책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시점에 AI 기술 혁신에 따른 어떤 장단점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AI는 이제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과 교육, 산업 전반을 바꾸고 있는 현실이 됐습니다. 그만큼 AI를 다루는 언론의 역할도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기술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는 데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는데요. YTN도 앞으로 AI 시대를 보다 깊이 있게 조명하고 시청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도를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의 알 권리와 보도의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방송을 꼽아보는 디딤돌 뉴스 시간입니다. 네, 평가원님,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보도는 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이번 주 디딤돌 뉴스로 더 프롬프트 프로그램을 꼽아보았습니다. YTN이 뉴스 채널이라는 특성상 국내외 주요 뉴스를 실시간으로 전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 환경에서도 AI를 주제로 한 기획 대담을 마련했다는 점은 의미 있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AI가 이제 일부 전문가의 기술이 아니라 전 세대가 일상에서 활용하는 도구가 된 만큼 올바른 활용법과 윤리, 개인정보 보호, 허위정보 판별, 아동 청소년의 과의존 예방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까지 함께 제시했다면 시청자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획이 되었을 텐데요. 이번 프로그램은 해외 전문가들의 시각을 중심으로 구성된 만큼 국내 산업과 교육, 노동시장 등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AI 변화와 과제를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후속 기획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AI가 우리 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만큼 다방면의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언론 보도가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더 프롬프트 제작진을 통해서 취재계부터 향후 계획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더 프롬프트는 그 AI 시대에 AI에게 모든 걸 물어보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어느 세상에 서 있고 AI를 어떻게 마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전문가들에게 그 내용을 들어보는 프로그램으로 제작을 되었고요. 현장에서 저희도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가고 질문을 준비해가고 예상 답변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찾아뵀는데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 또 새로운 부분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완전히 그분의 목소리에 설득이 되고 집중이 되고 정리가 제대로 되는 느낌이었거든요. 이 부분들을 시청자들에게 온전히 전달할 수 있도록 23분의 짧은 시간이지만 압축적으로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총 6부작으로 제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꼭 6회에서 끝나진 않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올해 안에 10부작으로 이제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4편을 더 계획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지금 다루지 못했던 이제 경제 불평등 그리고 예술 그리고 뭐 전쟁과 안보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좀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뉴스 리뷰와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는 전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뉴스를 본 시청자의 생각이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데요. YTN을 향한 시청자의 목소리를 듣고 YTN이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황지연입니다. 뉴스를 보다 생긴 궁금증, 이 시간에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톡톡 Y 첫 번째 보도부터 살펴볼까요? 탈모 치료제를 건강보험 급여화할 경우 재정이 얼마나 소요될진 현재로선 미지수입니다. 일단 최소 수천억 원은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탈모를 건강보험 논의 선상에 올리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환자단체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중증 질환 치료제 급여화도 미루면서 탈모를 먼저 검토하는 건 주객 전도라고 비난했습니다. 청년층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둘러싼 찬반 논쟁을 다룬 보도였는데요. 관련해 해외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사례가 있는지 궁금증이 남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대과학은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풍성한 머리숱을 향한 인류의 숙제는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이런 가운데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중증 희귀질환 환자들이 치료비와 약제비 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적자전환 우려가 큰 건강보험 재정을 탈모 치료에 쓰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이에 보건복지부는 진행하기로 했던 탈모급여 확대를 주제로 한 토론회 추진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탈모 치료제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을까요?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일반적인 남성형 탈모 치료제에 대해 공적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환자가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데요. 모발이식 역시 미용 목적의 시술로 분류돼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탈모를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다. 실제로 각국 의료계는 탈모를 명확히 의학적 질환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다만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때는 질병 여부보다 의료적 우선순위를 더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지, 신체 기능 회복과 직결되는지, 한정된 재정을 투입할 필요성이 충분한지 등을 기준으로 고려해봤을 때 탈모는 그 우선순위가 낮다는 거죠. 하지만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데요. 영국 국가보건서비스의 경우 일반적인 남성형 탈모 치료제는 지원하지 않지만 항암 치료나 중증 질환으로 인해 발생한 탈모 환자에게는 가발 지원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독일과 일본 역시 원형 탈모, 화상, 외상, 항암 치료에 따른 탈모는 의학적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유전성 남성형 탈모는 개인 부담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전면 급여화보다는 대상과 범위를 제한한 단계적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시청자 궁금증은 무엇일지 보도 먼저 확인해 볼까요? 30개들이 한 판에 5,000원대라는 미국산 달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말 대형마트에 풀리자마자 동났습니다. 대파가 18% 오르는 등 고유가 충격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농산물 가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는 일단 3분기 전기요금 동결에 이어 수입 부분에 대한 조치와 비축 물량 방출, 할인 지원 정책 등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유가가 석유 제품을 넘어서 상품값 등 생활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후유증이 남은 데다 고환율도 계속돼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고유가와 고환율, 폭염 여파로 커지는 생활물가 부담을 다룬 보도였는데요. 관련해 정부가 시행 중인 할인 지원 정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은 무엇인지 궁금증을 남겼다는 시청자 의견이 전해졌습니다. 요즘 장 보러 가면 높아진 물가를 쉽게 체감하게 됩니다. 실생활에서 흔하게 쓰이는 식재료의 가격이 오르면서 장을 보는 게 부담스러워졌다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에 정부는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달 26일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볼까요?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 필수 생계비 부담 경감,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등 1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하반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 이내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 먹거리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선 7, 8월 중 역대 최초로 농축수산물 전체 품목에 대해 최대 규모의 할인 행사를 추진하는데요. 기존에는 일부 품목에 최대 1인당 10,000원까지 할인 지원을 했다면 품목은 전체 품목으로 금액도 최대 3만 원으로 늘렸다고 합니다. 개별 품목별 물가 안정 대책도 추진하는데요. 계란은 모든 마트에서 전 품목을 20% 할인합니다. 기존에는 39 특란에만 1,500원 할인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전 품목으로 확대하는 건데요. 또 신선란 수입 물량을 6배 이상 늘려 2억 개를 추가 수입하고 이를 베이커리 등 소상공인에게도 공급합니다.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할인액을 20kg당 6,000원으로 확대하고요. 돼지고기 도매시장 출하 농업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리당 4만 원으로 확대해 도매가 하락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고등어와 마른 김 등 가격이 크게 오른 수산물은 최대 60% 할인해 연말까지 상시 지원한다고 합니다. 노르웨이 등 주요 고등어 생산국에는 정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으로 구성된 고등어 특사단을 파견하는데요. 해양수산부는 노르웨이산 고등어 약 2,000톤을 추가 확보해 국내 시장에 저렴하게 공급하고요. 국내산 고등어와 갈치, 오징어 등 가격이 오른 품목도 직접 수매해 할인 판매한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에 대한 시청자 의견 이어서 확인해 볼까요? 지난해 7월 17일 충남 서산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진 폭우. 이와 함께 쉴 새 없이 천둥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지난해 전국의 낙뢰 횟수는 10만 6,750차례로 최근 10년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낙뢰가 특정 지역과 시기에 집중된다는 겁니다. 충남 전북 서해안 지역의 단위 면적당 낙뢰 횟수는 평균의 5배를 웃돌았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년보다 일찍 발달한 데다 서해를 중심으로 따뜻한 대기가 유입되면서 대기 불안정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집중호우와 낙뢰 발생 위험이 커지는 상황을 전했는데요. 관련해 실시간 낙뢰 위치 정보 확인 방법이나 야외에서의 행동 수칙을 설명한다면 보도의 실용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전해졌습니다. 요즘 폭우가 올 때면 낙뢰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잦아진 낙뢰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짚어보자면 먹구름 사이로 번쩍하고 순식간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불빛은 번개라고 하고요. 번개가 일으키는 우렁찬 소리를 천둥이라고 합니다. 번개가 땅으로 내려와 지표면이나 지상의 물체와 만나면 벼락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를 한자어로 낙뢰라고 합니다. 번개는 하늘 위에서 번쩍하고 말지만 낙뢰는 지면으로 내려와 화재나 감전 등 피해를 일으키는데요. 이러한 낙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동네 낙뢰 정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가 관심 영역을 설정하면 그 영역에 대한 낙뢰 발생 빈도와 접근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데요. 관심 반경 10에서 100km까지의 임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낙뢰 발생 시 도움이 될 행동 수칙도 알아볼까요? 낙뢰 예보 시 외출을 삼가고 자동차나 건물 안 또는 지하 등 낙뢰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낙뢰가 친다면 제일 먼저 몸을 낮게 숙이고 물기가 없는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외 활동 중 등산을 할 경우 산 위 암벽이나 키 큰 나무 밑은 매우 위험합니다. 반드시 낮은 자세로 안전한 곳을 찾아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골프나 낚시 등의 활동 중이라면 낙뢰가 칠 경우 장비를 몸에서 떨어뜨리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운행 중에 낙뢰가 친 경우 일단 안전한 곳에 차량을 세우고 안테나를 내린 뒤 차 안에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내에서는 전기 제품의 플러그를 뺀 후 1m 이상 거리를 꼭 유지해주세요. 번개가 치고 30초 이내로 천둥이 울리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세요. 만일 당장의 대피가 힘든 경우에는 마지막 천둥 소리가 나고 30분 뒤 움직이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길입니다.
낙뢰 예보가 있다면 오늘 알려드린 행동 수칙 잘 기억하셨다가 피해를 꼭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궁금증 오늘도 속 시원히 풀리셨을까요? 다음 시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YTN의 보도를 되짚어보는 데 있어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보다 깊이 있는 시선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